윤진사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내가 부끄럽지 않소? 아들은 과거에 급제했는데 아비인 내가 아직도 급제를 못하고 있으니 꽃은 일찍 피는 것도 있고 늦게 피는 것도 있습니다. 늦게 피었다 하여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상도 선산고을 끝자락. 소나무 한 그루가 마당을 지키는 초가집에 나이든 선비 윤태원이 살고 있었다. 한때는 신동이라 불리며 18 나이에 진사시에 덜컥 합격했을 때만 해도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 같았다. 그러나 하늘의 뜻이 달랐는지 21살 첫 과거에서 낙방하더니 24, 27, 30 나이가 쌓일수록 낙방 횟수도 쌓였다. 40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치근함이 비웃음으로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이었다. 장날이면 고을 장터의 포목전주인 최서방이 큰 소리로 말하곤 했다. 아이고, 윤진사님. 이번에 또 한양 다녀오셨다면서요? 어찌 되었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뻔히 알면서 던지는 물음이었다. 태원이 담담하게 웃었다. 공부가 아직 모자란 모양이요. 50살이 되었을 때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 박기선이 경상도 감사 자리에 올랐다. 박기선은 취임 행차에 가마를 타고 선산 고을을 지나갔다. 길가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던 태원의 눈이 박기선의 눈과 마주쳤다. 박기선은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돌렸는데 태원의 눈에는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윤진사의 아내 이 씨는 진주 이 씨 가문의 딸로 시집 올 때 집안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과거 행차가 거듭될수록 살림은 조금씩 기울었다. 한양 왕복 노잣돈 답안지에 쓸 좋은 붓과머, 친정에서 물려받은 은비녀까지 팔았지만 아내 이 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지만 6번째 낙방 소식을 전하던 날 생전 처음 속에 있는 마음을 조금 드러냈다.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우가 올해 12살이오니 글 공부를 더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였다. 남편이 아닌 아들 걱정을 앞세운 그 한마디에 태원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놓고 잠시 멈추었다. 이 씨는 새벽마다 일어나 배를 짰다. 때로 품삯을 받고 남의 밭일을 대신 해주기도 했다. 겨울이면 손이 텄고 여름이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다. 그럼에도 사랑해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이 씨의 얼굴에 무언가 환해지는 빛이 돌았다. 어느 해 가을 깜빡 졸다 자정 무렵 깨어나 보니 아내가 등잔불 옆에서 바느질하고 있었다. 윤진사의 낡은 도포를 꿰매고 있었다. 자지 않고 무엇을 하오? 한양 가실 때 이 옷 입으시고 가셔야 하겠기에. 옷이 낡으면 글도 낡아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이 씨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다. 아들 윤경호는 글 읽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성장했다. 그는 사람이란 누구나 일어나 앉으면 글을 읽는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으면 경호도 일어나 글을 읽었고 아버지가 붓을 들면 경호도 붓을 들었다. 아버지의 낙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묵묵히 물을 깃는 모습,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면 여전히 글 읽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채. 그래서 경호는 아버지의 등과 함께 끝없이 안으로 사귀는 어머니의 슬픔도 보고 읽었다. 경호는 22살의 생원시에 26살의 식년시에 급제하였다. 급제 소식을 전하는 기별이 선산 고을에 닿던 날, 고을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새파란 청년이 장원 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꽂고 고향으로 내려오자 그동안 윤진사를 괄시하던 고을 수령과 양반들이 버선발로 뛰어왔다.
윤진사, 자식을 참으로 잘 키웠네. 과연 명문가일세. 마을 사람들도 몰려와 경사 났다. 경사 났다. 하고 떠들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경호가 사랑방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경호가 문을 열었다. 태원은 창문 방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책도 없었다. 뒤돌아보는 그의 눈가에 무언가 젖어 있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태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기쁘다. 매우 기쁘다. 그러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었다. 그런데 경호야, 아비가 부끄럽지 않으냐? 아들이 먼저 급제하고 아비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경호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먼저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국화가 마당에 피어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 소담한 잔치를 했다. 이후로 사람들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 과거 급제자의 아버지라 하니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어딘가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고을 좌수의 집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술이 거나해진 좌수가 말했다. 윤진사,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들이 먼저 벼슬하고 아비는 아직 유생이라니. 거참 경우가 아버지 과거 공부도 봐줘야 하는 것 아니요? 자중에 웃음이 터졌다. 태원은 술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다. 그는 그날 잔치에서 가장 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가장 조용히 일어났다. 태원이 예순이 되던 해, 봄이었다. 아내의 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기침을 심하게 했다. 의원을 불러보았으나 쉬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그럼에도 태원이 과거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아침, 이 씨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태원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마지막이라 생각 마시고 첫 번이라 생각하고 가십시오. 새하얀 쌀밥에 된장국이었다. 담백하고 뜨거웠다. 과거 시험장 앞에는 젊은 유생들로 가득했다. 태원의 머리는 반백이 넘어 거의 휘었다. 당시 조선에서 예순이면 할아버지 중에서도 상할아버지였고 언제 저승사자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다. 어떤 젊은이가 곁눈질로 그를 보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어르신은 시험관이신가? 아니면 과거 보러 오신 분 아니겠소?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원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사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배 짜던 소리, 낡은 도포 꿰매던 손, 첫 번이라 생각하고 가십시오. 하던 목소리, 경호가 무릎 꿇고 올려다보던 얼굴, 그리고 아버지 등 뒤에서 책을 읽던 어린 경호의 얼굴도 떠올랐다. 붓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고요했다. 방방일, 합격자 명단이 붙던 날, 태원의 이름이 있었다. 아들 경호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선산으로 돌아오는 길, 고을 어귀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몸이 성치 않은데도 나와 있었다. 태원이 가까이 다가가자 이 씨가 두 손을 모아 잡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원이 처음 제수받은 벼슬은 종육품 사원부 감찰이었다. 그러나 그의 나이와 아들 경호의 연줄이 함께 작용하여 이듬해 봄 그는 경상도 곤양군의 군수로 나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곤양 땅에는 오래된 폐단이 있었다. 전임 군수들이 아전들과 짜고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농민들은 나라에 낼 세금과는 별도로 아전들에게 복납이라는 명목의 돈을 또 바쳐야 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나 어느 군수도 아전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지 않았다. 아전들이 없으면 고을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군수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원은 부임하자마자 창고 장부를 모두 꺼내게 했다.
3일을 들여 장부를 검토한 뒤 이방 박치만을 불렀다. 고을의 결세와 실제 상납 내역이 맞지 않는다.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 박치만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으리 고을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나으리도 고을을 다스리기 어려우십니다. 전임 나으리들도 다 이러하셨사온데 나는 전임 나으리가 아니다. 태원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박치만은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이번 달 안에 이중 징수를 중단하고 지난 1년간 거둔 복납 내역을 모두 적어 올리거라. 그 액수만큼 내년 세금을 감해줄 것이다. 나으리 그러시면 저희는 너희 녹봉은 나라에서 준다. 그것으로 살아라. 박치만은 한동안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물러났다. 며칠 뒤 고을에 향리 몇이 모여 사또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태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직접 마을을 돌았다. 태원은 한 달에 한 번 관속들만 데리고 마을을 직접 순행했다. 가마를 타지 않았다. 걸었다. 농부들 사이를 지나며 인사했다. 올해 보리 농사는 어떠하오? 역병이 돌았다 들었는데 어느 마을이 가장 심하오? 처음에 백성들은 당황했다. 사또가 논두렁을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원이 3번, 4번 반복하자 노인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사또, 우리 마을 앞다리가 썩어서 장마 때 무너질 것 같습니다. 태원이 그 다리를 가서 보았다. 과연 나무가 썩어 있었다. 그는 관하로 돌아와 즉시 수리를 명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관계용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논에 물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호소가 있었다. 태원은 관아가 비용을 대서 보를 고치게 하고 인근 마을이 함께 물을 쓸 수 있도록 수리 계약을 만들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흉년이 들었던 해에 일어났다. 그해 여름 가뭄이 길었다. 들판이 타들어갔고 백성들의 얼굴도 함께 탔다. 태원은 경상 가명에 글을 올려 세금 유예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시 3번, 4번 글을 올렸다. 5번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백성이 굶으면 나라도 굶습니다. 씨앗도 없이 이듬해 농사를 어찌 짓겠습니까? 신은 이 땅의 수령으로서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마침내 가명에서 세금 유예와 진율곡 지급이 허가됐다. 태원은 직접 마을 광장에서 곡식을 나눠주었다. 줄을 선 백성들 사이에서 나이든 할머니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사또 고맙습니다. 태원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손의 감촉이 아내이 씨의 거칠고 따뜻한 손과 닮아 있었다. 곤양에서 3년을 지내고 벼슬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오던 해 곤양 백성들이 작은 핏돌을 세웠다. 화려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군수 윤태원 청렴의민. 당시 관례로는 군수가 임기를 마치면 선정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으나 백성들이 스스로 먼저 나섰던 것은 곤양이 처음이었다. 태원이 선산으로 돌아왔을 때 이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기침은 많이 나아졌으나 몸은 여전히 가늘었다. 태원이 마루에 올라 그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마당에 소나무를 한참 바라보았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원이 웃었다. 내가 늦었소. 무엇이 늦었습니까? 모든 것이 급제도 벼슬도 백성을 살피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일찍 급제했을 텐데. 이 씨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봄꽃은 이른 봄에 피는 것도 있고 늦봄에 피는 것도 있습니다. 늦게 피었다 하여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었다. 소나무가 흔들렸다. 마당 한쪽에 이 씨가 심어둔 모란이 막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거의 9번 낙방하고 환갑에 급제한 조선 선비 윤태원의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주 무서운 것 알라고 수행자는 마땅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스님은 평생 가르치셨다. 우물가에 밥알 하나만 흘려도 그 밥알을 집어서 드셨고 초심지가 얕아서 내려앉기 전에는 세초를 갈아 끼지 못하게 하였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937년 이후 10여 년간 효봉 스님은 송광사 삼일암에 머물며 후학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왜 송광사였는가? 송광사는 한국 불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찰이다. 고려시대의 큰 스승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이곳에서 수행 공동체를 세우고 정해쌍수를 펼쳤던 도량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님은 단순히 절에 머문 것이 아니라 보조의 옛 선풍을 다시 세우겠다. 는 원력을 품고 송광사에 들어갔다. 1938년 스님은 법명을 원명에서 학놀로, 법호를 운봉에서 효봉으로 바꾸었다. 학놀은 보조 진우를 배운다는 의미이고 효봉은 송광사 제16세 국사인 고봉화상을 잇는다는 의미이다. 송광사에서 약 10년 동안 스님은 수많은 수행자를 길러냈다. 그 무렵 일제치하의 한국 불교는 혼란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송광사만큼은 뜨거운 수행의 불길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님이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새 질서를 세워야 하는 큰 변화를 맞는다.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제치하에서 변질된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불교처럼 한국 불교가 대처승화되고 세속화되어 있었다. 당시 불교 교단에서는 한국 불교의 유구한 전통을 되살리고 부처님 법에 맞게 수행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을 가야산 해인사에 건립하기로 한다. 1946년 경남 가야산 해인사에 한국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가 만들어진다. 바로 가야총림이다. 총림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기관이었다. 이때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분이 효봉 스님이었다. 스님은 종단 정화와 도제 양성이라는 큰 꿈을 안고 10여 년 동안 머물렀던 조계산 송광사를 떠나 가야산 해인사로 가게 되었다. 해인사 가야총림에서 효봉 스님은 수많은 젊은 승려들을 제접했다. 엄격하게 수행을 지도했고 수행의 형식보다 본질을 보게 했으며 말보다 실천을 강조했다. 그러자 공부에 목마른 수행자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공부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마침 통영 용화산에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비어 있었다. 효봉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소람에 머물고 계실 때 일이었다. 어느 제자가 스님께 다른 스님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자는 술 마시지요. 담배 피우지요. 게다가 여세까지 하지요.
그러니 스님 그자에게 절대로 중요한 소임을 맡겨서는 아니 됩니다. 수행자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렇습지요. 담배를 피워도 안 된다는 말이지. 그렇습지요. 여색을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말이지. 그렇습지요. 그걸 잘 알고 있으면 예, 스님. 너나 잘해라. 이 녀석아. 효봉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나쁜 짓인 줄 알고 있으면 너나 잘하면 될 것이지. 어쩌자고 수행자가 남의 허물만 고자질하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제자에게는 어김없이 스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그래서 나중에 효봉 스님의 별명이 한 가지 더 늘었다. 너나 잘해라, 스님. 효봉 스님은 티끌만 한 것도 부처님 계율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특히 시간관념은 너무도 엄격했다. 지리산 쌍계사 탑전에서 안거할 때 당시 시자인 법정 스님이 동구의 찬거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공양 지을 시간에 10분이 늦었는데 그것조차 스님은 용납하지 않았다. 오늘은 공양을 짓지 마라. 너와 나 둘이 다 굶자. 수행자가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날 하루를 쫄딱 굶고 나서 자기야 참을 수 있는데 은사 스님이 굶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던 법정 스님은 그때부터 평생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게 되었다. 또 스님은 시물을 낭비하는 것에 엄중했고 시은을 무섭게 생각했다. 우물가에서 어쩌다 밥알 하나만 흘려도 평소에 그토록 자비하신 분이 화를 내곤 하였다. 초심지가 닿아서 내려앉기 전에는 세초를 갈아 끼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지극히 건박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수행자는 가난하게 사는 게 곧 부자 살림이라고 스님은 말씀하셨다. 스님은 참선을 평생 닦아야 할 업인양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참선을 했다. 따라서 결제 중에 안거에 관한 관념이 철저했다. 다른 절에 있다가 정초 같은 때 스님을 찾아뵈러 가면 뭐하러 살림 중에 왔느냐고 달갑지 않게 여겼다. 어딜 가 있든지 정진 잘하면 내 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다. 그러니 중노릇 제대로 하려면 결제 중에 돌아다니지 마라. 옛날부터 결제 중에 돌아다니는 중은 때려 죽여도 된다고 했다. 그 말을 허투루 여기지 마라. 전쟁이 끝난 뒤 한국 사회는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산속 사찰도 안전하지 않았으며 불교계 역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절집의 규율은 무너졌고 사찰 운영과 승려의 삶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때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 정화운동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효봉 스님이 있었다. 효봉 스님은 권력과 친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권력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모든 대중 스님이 그를 존경했기에 혼란한 상황마다 그의 판단을 구하고 기다렸다. 스님은 서울 선악원 등에 머물면서 정화 운동을 돕고 후배 승려들을 격려했다. 그는 글 한 수를 남기며 대중에게 힘을 주었다. 큰 집이 무너지려 하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붙들어라. 즉, 지금은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다툴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불교를 살릴 때라는 뜻이었다. 효봉 스님의 덕망은 날로 높아졌다. 1956년 11월 한국 불교의 정화불사와 유구한 전통을 세계 불교도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 당위성을 널리 천명하기 위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불교도 대회에 스님은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때 이후 스님은 여러 중책을 맡게 된다. 조계종 총회 의장, 총무원장에 추대되었다.
스님은 평소에 국가 원수나 관리들에 대해 경원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대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주저하지도 않았다. 이 즈음 효봉 스님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대통령 생일 행사에 여러 종교 지도자가 초대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효봉 스님을 매우 공경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손을 잡았다. 그리고 웃으며 물었다. 스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날짜를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데 생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고 한다. 1962년 분열되어 있던 한국 불교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한불교조 개종의 초대 종정으로 스님이 추대된다. 1963년 10월 대구 팔공산 동화사가 종정 주석 사찰로 선정되어 금당선언으로 이석했다. 1964년부터 스님은 극도로 노쇠해졌다. 1966년 5월 14일 스님은 거처를 대구 동화사에서 밀양 표충사 설해각으로 옮겼다. 한동안 건강이 좋아졌다가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입적하기 며칠 전 시봉들이 청을 드렸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안 하시렵니까? 나는 그런 군더더기 소리 안 하련다. 지금껏 한 말들도 다 그런 소린데. 어린애처럼 티없이 웃고 나서는 그를 읊었다. 오설일체법, 내가 말한 모든 법, 도시조병무, 그거 다 군더더기. 양문금일사, 오늘 일을 묻는가? 월인 어천강, 달이 일천강에 비치니라. 이것이 효봉 스님의 열반송이다. 1966년 10월 15일 새벽 3시 예불을 모실 시각에 스님은 말씀하셨다. 나 좀 일으켜다오. 부축해드리니 평소에 공부하던 자세로 앉았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나 오늘 갈란다. 언제쯤 가시렵니까? 오전에 가지. 이 말을 마치자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호두알을 굴렸다. 무라. 스님은 가끔 이런 소리를 하셨다. 이렇게 잠잠히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고 제자가 물었다. 스님, 화두는 들립니까? 지금도 성성하십니까? 응.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다. 10월 15일 오전 10시 정각. 맑게 갠 가을날. 굴리던 호두알이 문득 멈추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조용히 입적하셨다. 108번 열반 종소리가 표충사 도량에 울려 퍼졌다. 세수는 79세요. 범납은 42년이었다. 안녕하세요. 소클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판사에서 엿장수로 그리고 절구통 수자에서 현대 한국 불교를 일으킨 효봉 스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 후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